저의 7살 딸 라이미는 공포 마니아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케이블 TV에서 방영하는 신비 아파트라는 공포 만화에 푹 빠지더니 이제는 우연히 듣게 된 쌈무이 공포 라디오의 열렬한 애청자가 되었죠. 잠을 안 자면 자장가 대신에 쌈무이를 틀어달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러던 중 이번 설날 연휴 때 친정가족과 모였을 때 일입니다. 할머니는 무서운 이야기 아는 거 없어? 무서운 이야기? 응. 쌈무이에서 들어보면 막 어른들이 귀신 이야기 보내서 들려주고 그러던데 할머니도 이야기해주라. 쌈무? 뭐? 고기 먹을 때 먹는 그게 쌈무 아이가? 저는 어리둥절해하는 친정엄마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쌈무이라고 무슨 이야기 제보받아서 들려주는 그런 방송이 있어. 내 어렸을 때 하던 이야기 속으로나 토요 미스테리 극장 그런 사연들을 라디오 드라마 같이 들려주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돼. 아, 그제야 친정엄마는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정아버지가 왜, 그 이야기 있잖아. 당신 어렸을 적에 장모님이 겪었다는. 그러자 친정엄마는 생각났다는 듯이 손녀 라이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친정엄마 이야기. 할머니 고향은 김포 하성이라는 곳이야. 김포? 왜 라임이랑 겨울에 강화도 놀러 갈 때 지나갔던 데 있잖아. 아, 아파트 많은 그 동네? 그래, 맞아. 지금 김포는 도로도 잘 나있고 라임이가 본 것처럼 아파트도 많지만 할머니가 라임이만큼 어렸을 적에는 정말 외진 시골이었어. 밤에는 북한에서 튼 대북방송도 막 들려오고. 할머니, 근데 대북방송이 뭐야? 그리고 외진 게 뭐야? 그러자 친정엄마는 배시시 웃으며 손녀딸이 궁금해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고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자 라이미는 이해가 되는 듯 다시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청했습니다. 할머니가 라임이만큼 어렸을 때 일이야. 하루는 라임이한테 증조 할머니인 할머니의 엄마가 초겨울쯤에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가게 됐어. 그때는 김포 한강 옆에 나루터가 있어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했다네. 친정엄마는 목이 말랐는지 물을 한 잔 마셨고 저는 나루터가 뭔지 궁금해하는 딸을 위해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울에 가기로 한 마을 사람들이랑 새벽에 마을 입구에 만나가 나루터까지 같이 걸어가기로 했대. 근데 그때는 전기가 귀한 시절이라 가로등도 없었고 초겨울 새벽은 깜깜한 밤이나 마찬가지였어. 그렇게 할머니 엄마가 달빛에 의지한 채로 마을 입구에 가니까 마을 사람들 서너 명이 먼저 와 있더래. 그러면서 할머니가 늦게 왔다고 빨리 가자고 막 재촉하더래. 할머니는 그렇게 늦지도 않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막 뭐라 하니까 막 속상한 거야. 딸 라이미는 어느덧 친정엄마 이야기에 푹 빠져서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엄마가 1시간 정도 걸었을까. 어느덧 서서히 동이 트더래. 저 멀리 나루터가 보이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방죽을 따라서 10분만 걸으면 되는 거리였지. 할머니, 근데 방죽이 뭐야? 아, 방죽은 예전에 농사 지으려고 사람들이 물을 모아두는데 그거를 저수지나 못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물이 넘치지 않게 쌓은 뚝이 방죽이야. 그러면
방중 옆은 저수지야? 그렇지. 아이고 똑똑해라. 친정엄마는 손녀딸이 귀여운지 볼을 살짝 꼬집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엄마가 걷는데 문득 이상한 게 마을 사람들 걸음걸이가 진짜 빠르다는 거야. 할머니 엄마가 방죽 도착하기 전 1시간 동안 마치 뛰는 것처럼 걸어도 거리가 안 좁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방죽을 따라 먼저 걷는데, 응? 그런데? 빨리. 친정엄마가 물을 마시려고 말을 끊자 딸이 친정엄마를 재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방죽 옆 물속으로 풍덩 하고 들어가더래. 그리고 속도를 안 줄이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물속을 가로질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엄마는 놀래가지고 막 철수 엄마, 영희 아빠 그래 불러도 대답도 없고, 그래서 할머니 엄마는 발만 동동거리면서 이거 따라 들어가야 되나 어쩌나. 근데 그때 멀리 물속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할머니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막 손짓하면서 오라고 그렇게 손짓하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엄마는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다른 뜻이 있어서 방죽이 아닌 물로 갔겠거니 하고 한 발을 막 물에 담갔대. 근데 물이 엄청 차가워서 정신이 번쩍하고 들더래. 이런 곳을 어떻게 들어갔나 하고 다시 마을 사람들을 보니까 그때까지도 할머니 엄마를 기다리면서 계속 손짓을 하는 거야. 마치 웃는 것처럼 몸을 들썩들썩거리면서 말이야. 할머니 엄마는 그래도 차마 따라 들어갈 수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고. 뭔데 할머니? 뭐야 대체? 친정엄마는 손녀딸을 보고는 제법 심각한 표정으로 바로 그때 할머니 엄마 뒤에서 막 웅성거리는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할머니 엄마는 이 시간에 대체 누굴까 하고 그쪽을 쳐다보는데 누군가 할머니 엄마 이름을 막 부르면서 달려오는 거야. 할머니 엄마가 다가오는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마을 사람인 철수 엄마인 거야. 응? 할머니, 철수 엄마는 물속에 있었잖아. 그렇지. 철수 엄마는 분명히 물속에 있었지. 아휴, 우리 손녀딸 참 똑똑하네. 그래서 할머니 엄마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물속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쳐다봤는데 물속에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야. 할머니, 그러면 먼저 간 마을 사람들이 귀신인 거야? 근데 할머니 엄마가 나중에 해준 이야기는 귀신은 아닌 것 같대. 그러면 도깨비? 할머니가 어렸을 적에 살던 집이 도깨비 터라고 해서 지나가는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떠그럭거리는 그런 소리도 자주 들렸거든. 그래서 할머니 엄마는 도깨비가 장난을 친 게 아닌가 하고 나중에 말해주더라고. 딸 라이미는 이야기가 끝나자 제법 무서웠던지 두 손을 가슴팍에 모으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짓궂게도 우리 딸 겁먹었구나. 그러자 라이미는 겁 안 먹었거든. 에이, 아빠가 보기에는 우리 딸 겁먹은 거 맞는데? 아니라니까. 딸은 화가 났는지 빽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러자 친정아버지가 라이미를 들어안고 달래며 그럼
우리 공주님이 이런 거 가지고 겁을 안 먹지? 그치요? 응. 그래. 그럼 이 할아버지가 또 무슨 이야기 들려줄까요? 라이미는 잠시 망설이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놀리려는 듯한 남편을 보더니 할아버지, 해줘. 최고로 무서운 걸로. 오, 그래. 친정아빠 이야기. 우리 라임이 한강 가봤지? 한강? 그래. 왜 라임이 집 일산 갈 때 옆으로 있는 커다란 강. 아, 한강. 나 봤어. 그래. 이 할아버지가 어렸을 적에는 한강이 지금이랑 크게 달랐어. 지금처럼 커다란 빌딩도 없었고 한강공원이나 유람선도 없고. 그러면? 이제 들려줄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고등학생 때 이야기인데, 그때 한강 옆에 둔치는 지금이랑 다르게 모래로 된 백사장이었어. 백사장? 그러자 제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라임아, 라임이가 좋아하는 속초 해수욕장이 백사장이야. 아, 할아버지, 나 백사장 알아. 그래. 이 할아버지가 고등학생 때 어느 여름이었어. 그때는 한강 뚝섬이나 광나루 마포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인파들이 어마어마했지. 이 할애비도 집 근처인 마포나루 근처에서 친구들이랑 신나게 물놀이를 했지. 해수욕장처럼? 그래. 지금의 해수욕장이랑 똑같았어. 그때는 검은색 타이어로 만든 튜브로 물에 뛰어서 놀고, 조잡하게 나무로 얼기설기 만든 사다리에서 다이빙도 하고, 참 재밌었지. 친정아버지는 그때가 그리운 건지 잠시 추억에 잠긴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지금은 한강이 무척 깊지만 그때는 그렇게 깊지가 않았어. 물놀이 하기에 딱 좋았지.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었어. 그때는 막 건설 붐이 일어서 한강 모래를 공사장 골자로 사용했었어. 그래서 군데군데에 사람 키보다 깊게 움푹 파인 위험한 곳이 덜어 있었지. 그래, 맞아요. 그때 그랬지. 친정엄마는 이 이야기를 아는 건지 친정아빠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 할애비는 어렸을 때부터 한강에서 놀아서 수영을 무척 잘했어. 할아버지 친구 중에 유명한 수영 선수도 있었고, 그 친구랑은 젊었을 적에 술을 참 잘 마셨는데, 무전 여행으로 함께 제주도 갔을 때는 아빠, 그래서 무슨 이야기는?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빠지려고 하자 제가 친정아빠의 주의를 환기시켜 줬습니다. 아, 맞다. 그래. 그렇게 친구랑 한강에서 수영하다가 할애비가 아까 말해준 움푹 파인 곳에 빠져버린 거야. 그곳이 위험한 게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막 감돌아서 거기 한번 빠지면 여간에선 빠져나오기가 힘들어. 그래서 옛날에는 한강에서 물놀이 하다가 사람 빠져 죽은 뉴스가 자주 나왔지. 또다시 친정엄마가 맞장구 쳤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수살기 이야기야? 수살기? 아, 아빠, 물귀신. 요즘은 그렇게도 불러. 물귀신 아니, 수살기는 아니고 그냥 물살 때문에 그런 곳에서 사람이 많이 빠져 죽어.
아무튼 친구들이 도와주고 여차저차 해서 간신히 빠져나와서 강 밖으로 나왔지.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조금 있다가 다시 한강에 들어가서 노는데 이 하레비는 다리에 갑자기 쥐가 난 거야. 그래서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나는 백사장에서 쉬면서 물끄러미 친구들 노는 걸 봤지. 근데 옆에 보니까 천막을 쳐놓고 사람이 앉을 수 있게 불룩하고 튀어나온 멍석이 쌓여 있더라고. 나는 좋다고 하면서 거기에 가서 앉았지. 푹신푹신한 멍석에 그늘도 있고 바람도 살살 부는데 잠이 솔솔 오더라고. 친정엄마는 라임이를 보며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라임아, 이제부터 무서우니까 잘 들어. 라임이는 다시금 가슴팍에 손을 모으고 제 뒤로 숨듯이 앉았습니다. 남편은 다시금 놀리려고 했고 저는 눈짓으로 말렸습니다. 거기서 이 하레비가 깜빡하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잠든 할아버지 주변에 입술은 파랗고 두 눈은 움푹 들어간 무섭게 생긴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할아버지, 그 사람이 남자야, 여자야? 응? 아마 여자였었나? 아무튼 이 하레비한테 막 소리 지르는데 무슨 소린지 한 개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이 워낙 무서워서 온몸이 덜덜 떨리면서 그만 가위에 눌리고 만 거야. 우리 라임이 가위가 뭔지 알아? 응, 알아. 무서운 이야기에서 들어봤어. 사람이 못 움직이는 무서운 거잖아. 그래, 맞아. 그때 이 하레비가 가위에 눌렸고 그 무서운 사람은 이 하레비 발을 잡아서 강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온몸에 힘이 안 들어가서 꼼짝할 수가 없더라고. 어찌나 무서운지. 막 이상한 소리는 계속 귀 옆에서 들려오고. 친정아빠의 이야기에 라임이가 무서웠던지 침을 꼴깍하고 삼켰습니다. 우리 라임이 괜찮아. 할아버지 계속 얘기해 줄까? 응,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막 가위에 눌려서 시달리는데 누군가 하레비 몸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야. 그제야 간신히 가위에 풀리면서 눈을 떴지. 근데 할아버지를 깨운 사람이 당연히 친구인 줄 알았는데 웬 모르는 남자 서너 명이 막 화난 듯 황당한 얼굴을 하고 하레비를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시체를 베고 누웠대. 그러자 친정엄마가 대신 나서서 설명해 줬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둘둘 말린 멍석을 베고 누웠잖아. 그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건져서 멍석을 덮어놓은 거래. 친정아빠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그 당시 한강에서 물놀이 하다가 빠져 죽은 사람이 덜어 있었고 지금처럼 신속한 119 응급출동 체계가 있던 시절이 아니라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나오면 일단 무트로 건져놓은 다음 멍석이나 천막 따위로 덮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변치 않은 장례식장이 없던 시절이라 장례를 시체를 건진 그곳에서 치러줬다고 합니다. 왜 집이 아닌 밖에서 장례를 지내냐고 물으니 친정아버지 말은 그 당시 밖에서 사고로 죽은 이를 객사했다고 하는데 객사한 시체는 집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미신처럼 전해졌다고 합니다. 친정아버지는 가족이 도착해 장례 준비를 하기 전 임시로 멍석을 덮은 죽은 사람 시체를 깔고 앉아 거기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것이죠. 라임아, 이 할아버지 얘기 무섭지? 이거 안 무서워.
그러자 그걸 본 남편이 다소 놀랍다는 듯이 야, 이런 게 안 무서워? 왜? 귀신이 별로 안 나왔잖아. 난 또 수설기가 나오고 그러는 줄 알았네. 그러자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라임이 시체가 뭔지는 알아? 아, 알아. 사람 죽은 거잖아. 근데 귀신도 아니고 못 움직이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저와 남편은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럼 라임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무서운 이야기 해줄게. 한번 들어볼래? 남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아빠가 엄마랑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야. 그때는 아빠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아닌 토목회사란 곳에 다니고 있을 때였지. 당신 그 이야기 하려고? 애 무서워서 잠 못 자면 어쩌려고? 남편은 내 말을 막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라임아, 이번 이야기 진짜 무섭거든. 무서우면 아빠가 언제든지 이야기 그만할 테니까 말해줘야 돼. 대신에 오늘 무서운 이야기는 이게 마지막이다. 약속. 약속. 딸이 한번 재미 들리면 끝이 없이 계속하는 성격인 걸 아는 남편이 딸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아빠가 토목회사에 다닐 때였어. 지금은 서울에서 춘천까지 고속도로가 뚫려 있지만 그때는 아빠 일할 때 그곳을 막 공사하고 있었지. 서울부터 춘천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 그래서 그 거리를 10개로 나눈 다음에 각 1공구부터 10공구라고 불렀지. 그때 아빠가 담당한 곳은 그 당시 6공구에서 7공구로 지금의 청평과 가평 부근이었어. 응? 가평이면 우리 캠핑장 가는 거기? 그래, 맞아. 그때는 회사가 서울에 있는데 가평 쪽이 현장이니까 숙소 생활을 했어. 보통 모텔이나 여관을 한 달 단위로 빌려서 그렇게 쓰곤 했는데 그때는 희한하게 회사 총무부에서 2층 양옥집을 임대한 거야. 위치도 개울가 옆이고 마치 별장 같은 그런 건물이었지. 임대료가 꽤 나갈 텐데 회사가 직원들 고생한다고 돈 좀 썼나 보다 그래 생각했지. 아빠, 양옥집이 뭐야? 그러자 남편이 설명을 하려다가 핸드폰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비슷한 이미지를 검색해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라임이가 이해한 듯 했고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가 장맛비가 한창 내릴 때였어. 아빠는 전라도의 다른 현장에 있다가 그곳으로 나중에 배속받아서 가게 된 거였어. 아빠가 내비게이션으로 전라도에서 출발해서 숙소에 도착하니까 낮 1시경이더라고. 그 숙소를 같이 사용하는 회사 동료는 3명이었는데 다들 저녁에나 들어온다고 하고 먼저 숙소에서 쉬고 있으라 하더라고. 밖에서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고. 라임이는 조금씩 무서워지는지 다시금 손을 가슴팍에 모았습니다. 현관문 열쇠를 화분 아래 숨겨놔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뭔가 분위기가 음침한 거야. 밖에 장맛비는 내리지 옆에 개울가에서는 불어난 물소리가 크게 들리지. 그래서 그런 건지 집 내부는 무척이나 습하더라고. 그래서 아빠가 집을 돌아보는데 그 집의 구조가 1층에 방이 2개, 그리고 거실, 화장실, 부엌이 있었고 2층에 또 방이 2개가 있었어. 그리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거실 안쪽에 있었는데
이 계단이 빙글빙글 원형 형태의 계단이었어. 그러면 그 집에 아빠 혼자 있는 거야? 그렇지. 회사 동료들은 저녁에나 온다고 하고, 그래서 동료들이 오기 전에 낮잠이나 자려고 했지. 근데 1층에 방이 2개, 2층에도 방이 2개라고 했잖아. 1층 방은 벌써 회사 동료들이 사용하는지 개인 짐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리고 너무 습하기도 해서 아빠는 2층으로 올라갔지. 아빠는 동료가 3명이니까 2층 방 하나는 사용하겠구나 싶었지. 그래서 나머지 방을 사용하려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커다란 말벌이 웅 하고 2층에서 막 날아다니더라고. 아빠는 기겁해서 다시 1층으로 뛰어내려왔는데 말벌이 1층으로 내려와서 한동안 거실을 날아다니더니 열린 창문으로 나가는 거야. 말벌은 진짜 크지. 그럼 진짜 크지. 그래서 아빠가 잽싸게 창문을 닫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갔어. 근데 방이 2개인데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 방이었고 방 하나는 침대랑 학생용 책상이 있는 방이었어. 근데 그 방이 1층이랑 다르게 습하지도 않고 진짜 아늑하게 느껴지는 거야. 다른 동료 직원이 사용하지도 않는 것 같았고 말이야. 아빠는 땡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 방에 짐을 풀고 샤워를 한 다음에 그 침대에 누워서 낮잠을 잤지. 그런데 여름이고 거기는 에어컨도 없어서 아빠가 티셔츠를 안 입고 낮잠을 잤어. 근데 뭔가가 배를 슬금슬금 간지럽히는 거야. 아빠는 잠결에 모기인 줄 알고 손으로 벅벅 긁으면서 모기를 쫓았지. 근데 잠시 있다가 또 계속 배가 간지럽더라고. 그래서 잠결에 눈을 살짝 뜨면서 뭔가 하고 봤더니 어떤 하얀색 옷을 입은 머리가 긴 여자가 침대에 누워있던 아빠를 허리 숙인 채 바라보더라고. 그리고 그 여자의 긴 머리 끝이 아빠 배에 닿아서 간지러웠던 거고. 그러면 그 여자가 귀신이야? 남편은 딸 라이미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빠랑 눈이 마주치더니 이 방에서 당장 나가!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소리치는 거야. 아빠는 비몽사몽에 영문도 모르고 벗어놓았던 상의를 입으면서 침대에서 내려왔지. 근데도 여자는 빨리 나가라, 안 나가? 이러면서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소리치는 거야. 아빠가 놀래서 후다닥 방에서 나가니까 방문을 쾅 소리내면서 닫더라고. 아빠는 영문을 모르니 1층으로 내려와 현관 밖에 나갔고 지금은 끄는 담배를 피우면서 먼저 이쪽에서 생활하던 회사 사람한테 전화했지. 여보세요? 박 과장님, 저 이주임입니다. 숙소에 잘 도착했지? 네, 도착해서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뭐? 여기 숙소 주인인지 모르는 어떤 여자가 오더니 저 낮잠 자는데 막 나가라고 소리치는데. 어떤 여자? 이주임, 뭔 소리 하는 거야? 거기 집주인 머리 하얗게 센 할아버지인데? 여자 보고 누군지 안 물어봤어. 네? 아니 그냥 막 나가라고 해서. 숙소에 개인 물품들이랑 경비도 보관하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누군지 확인해봐. 그래서 아빠는 회사 사람 말을 듣고 후다닥 다시 2층으로 올라가서 침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지. 그랬더니 닫혀있던 방문이 다시금 활짝 열려있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혹시 다른 방으로 이동했나 하고
2층부터 방문, 화장실들 확인하면서 그렇게 내려왔지. 근데 희한하게 여자가 안 보이는 거야. 여보세요. 박 과장님, 여자가 없는데요. 여자가 없어? 집 안쪽에 다 확인했고. 네. 제가 2층부터 방문 다 열면서 확인했는데 여자는커녕 개미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2층 방문을 열었어. 네. 제가 낮잠 잤던 2층 침대방부터 열면서 확인했죠. 2층 침대방을 말하는 거지. 거기 방문에 뭐 이상한 거 안 붙어 있었고. 네? 이상한 거요? 전혀 없던데요. 혹시 그 방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 과장님, 야, 이주임. 미안한데 너 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대로 차 몰고 내가 있는 809 쪽으로 올래? 지금요? 뭐 때문인지. 오면 설명해 줄게. 여기 내비게이션 어디 찍고 오냐면 아빠는 영문도 모른 채로 그대로 차에 시동을 걸고 아빠 회사 과장님이 있는 터널 공사 현장으로 갔지. 날씨는 더욱더 안 좋아져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계속 내렸고, 현장에 도착했더니 박 과장님이 터널 입구에 마중 나와 있더라고. 근데 웬일인지 다른 공고에 있어야 할 강대리, 최주임도 와 있더라고. 아유, 오랜만입니다, 박 과장님. 야, 이주임, 이리 와봐. 너 분명 우리 숙소에 간 거 맞지? 네? 그게 무슨... 박 과장님, 그 집 귀신 나오는 거 맞다니까요. 야, 이주임, 거기 그 집 국도변 필리핀 참전비 옆으로 그쪽으로 빠지는 내리막길로 간 그 집 맞지? 네, 개울가 옆에 그 집 하나밖에 없던데. 거 봐요, 내가 이상하다 했잖아요. 강 대리님, 무슨 일 있었어요? 이주임아, 거기 이상한 거 못 느꼈나? 그 집 귀신 나온대. 에? 너도 가봐서 알겠지만 1층이 진짜 꿉꿉하지? 근데 왜 우리가 장마철에 꿉꿉한 1층에서 뭐 좋다고 디비저 찾아겠노? 이주임, 저번 주말에 박 과장님이랑 강 대리님 서울집에 가시고 나 혼자 그 숙소에 묵었었거든. 숙소에서 박지성 나오는 프리미어리그 경기 보면서 치킨이나 먹으려고 숙소에 들어오기 전에 치킨집에 주문하고 들어왔었거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숙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거야. 왜 그거 알지? 발바닥이 장판 같은 거에 눌러붙어서 쩍쩍 소리 나는 거. 나는 도둑이라도 들었는지 알고 2층 계단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지. 근데 그때 계단으로 하얀색 발이 천천히 내려오는 거야. 와,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clear,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clear, more than I can say. 미치겠대. 눈을 뜨고 있는데 가위 눌린 것처럼 몸을 움직이지 못했어. 그래서 계속 그 발만 바라보고 있는데 무릎까지 내려오고는 더 이상 안 내려오더라고. 한 꼼짝도 못하고 30초 정도를 그 발만 바라보는데 분명 여자 발이더라고. 최 주임, 어떻게 여자 발인 줄 알았는데? 무릎 아래쪽으로 옷자락이 하늘거리면서 보이는데 여자들 입는 레이스 달린 하얀 원피스 잠옷에 발톱에 까만색 매니큐어 칠했더라고. 어두운데 그게 보였어? 볼 수밖에 없는 게 30초 동안 못 움직이고 계속 바라봤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게 내가 치킨을 시켰다고 했잖아. 그때 배달 온 치킨집 사장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귀신 나오는 집인 거 알고 혼자 있는 거냐고. 이 집이 몇 달 전까지 근방에서 유명한 흉가였대. 그래서 치킨집 사장 아저씨는 처음에는 무단 침입해서 흉가 체험하는 사람인지 알고 뭐라 할라 했대. 이주임아, 그래서 회사에다 물어봤더니 몇 년 전에 네가 잔 침대방에서 그 집 딸내미가 목매달아서 죽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싸게 빌렸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인 아저씨한테 허락받고 그 방 못 들어가고 못 나오게 열쇠로 걸어 잠그고 내가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얻은 귀신 쫓는 부적도 붙인 거다. 박 과장님, 우리 단체로 사표 쓴다고 하고 숙소 새로 얻어달라고 합시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딸 라이미는 무서운지 눈물만 뚝뚝 흘리고 말았죠. 저는 개고쟁이처럼 웃는 남편의 등을 세차게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아파 죽겠다고 엄살을 피우는 남편을 향해 매섭게 눈을 흘기고 저는 라이미를 안아서 달래줬습니다. 그런 광경을 재미있게 지켜보던 친정엄마와 아빠의 웃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설날 연휴입니다. 그런 소리와 함께 LED 전등에 불이 들어오자 강의실에 앉은 수많은 학생이 교수를 향해 집중했다. 자, 지금 영상에서 나온 여인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7살 여자아이의 엄마며 단란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 여인은 결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10살이 되기 전에 사고로 모두 돌아가셨죠. 그런 교수의 말에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 병의 이름은 과거에 흔히 말하는 정신분열증, 조발성 치매라는 병명으로 불렸었죠. 하지만 분열이나 치매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서 2011년 현재의 병명으로 불리게 된 거죠. 환청, 환각, 망상들이 이 병의 주요 증상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를 향해 질문했다. 교수님, 그럼 이 병의 환자들은 흔히 강력범죄도 자주 저지른다 하는데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 말을 들은 학생을 향해 교수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나를 교수라고 불렀는데 혹시 자신을 의과대 학생이라 생각하나요? 설마 이곳이 어느 대학 강의실이고 주변에 자신과 같은 또래 학생들이 수업을 같이 듣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 말에 여학생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듣고 있었다. 저기 당신은 학생도 아니고 여긴 강의실도 아니고 이 취조실에는 당신과 나 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왜 그러세요? 교수? 누가 교수죠? 와, 당신 도대체 무슨 짓 한 거예요? 사람을 7이나 살해하다니. 저는 당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온 국선 변호사입니다. 솔직히 저에게 왜 그랬는지 한번 털어놔 보십시오. 사형은 면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죠? 그 말을 들은 여학생은 우는 듯 흐느끼며 말했다. 제발, 이제 그만요. 이해했어요, 교수님. 그러자 교수는 다시금 학생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 병이 심해지면 환자는 자신의 상상 속에서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죠. 자신은 수백억의 자산가이며 매주 토요일이면 첫사랑과 즐겁게 데이트를 하는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행복한 사람인데 갑자기 누군가 당신을 조현병 환자라고 말한다. 생각해보세요. 과연 당신은 그걸 얌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